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늘 시험을 봤습니다. 오늘 시험 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설 드리는 강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시험을 보고 오신 분도 들으시겠지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도 들으실 테니까 그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매우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올해 저희 카페를 통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봐도 많은 분들이 이전 시험보다 훨씬 좀 쉬웠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있고 100점이 속출하는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전공 분야에서의 과목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기초 과목들, 기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한국사에서는 조금 더 평이하게 나오겠다는 그런 예상을 깨고 시험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합격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교육학 같은 과목에서는 교육행정직 직렬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어떤 실력 차이를 좀 변별할 수 있는 시험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한테는 사실 더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시험은 좀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향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전 시험들이라든가 앞으로의 경향성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교육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쉽게 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올해 시험을 채점하고 나면 약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부서에서는 약간 이제 경고가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점수 차이가 없고 지나치게 좁은 점수대에서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하나 더 맞아서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해서 점수가 결정되고 합격이 결정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험이란 게 항상 매년 같은 부서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출제한 다음에 평가를 해본 다음에는 과연 변별력이라든가 난이도가 적절했는지를 좀 검토를 해볼 텐데 올해 시험이 쉬웠던 만큼 사실은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약간 우려를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교육학의 전 범위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달리 말하면 기출되었던 내용에서 다시 그것을 변형해서 사실 변형하면서도 이번 시험에서 훨씬 더 쉽게 변형을 해서 시험이 출제됐고 그런 기본 개념과 이론에 충실하게 학습이 되신 분들이라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뒷부분에 나오는 교육관계 법령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서 그런 디테일한 내용 때문에 약간 쫄리신 분들은 약간 이제 틀릴 수 있었던 위험도 있었지만 사실 그 내용도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 어렵은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95점, 100점이 속출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문제씩 풀어보시면서 일단 올해 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제 내가 점수가 낮았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부분들을 몰랐는지 확인하시고 내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 요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이 정도 공부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커리큘럼을 밟아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학에서 한 가지 파트로 나오고 있는 한국 교육사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번에 제가 이제 지난 특강 마무리 특강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시험에서 국가직에 나왔던 것들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시대 교육기관은 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관학이 아닌 것은 해서 나왔던 문제의 약간 변형이고요.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대표적인 교육기관 국학은 언제? 신라시대, 경당은 고구려, 국자감은 고려, 유경공원은 개화기시기니까 사실은 여기 보고 바로 여기 봐도 국자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요. 내용상 봤을 때 성종에 설립되었고 육학으로 교자가 빠진 게 아니고요. 육학, 경사 육학 체제 우리가 하잖아요.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은 조선시대의 성균관과 달리 유학을 가르치는 경학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었고 잡학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국제학, 사문학, 대학, 여긴 율서산에서 6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시대를 기본으로 했던 것이고, 우리가 기출되었던 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라시대 국학과 고려의 국자감에서는 효경과 논어를 공통과목으로 가르쳤다.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고 고려시대 교육기관을 하고 바로 국자감도 풀 수 있고, 다시 한번 봐도 국자감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따라서 일단 한국 교육사에서는 뭘 알아야 된다? 각 시대별 대표적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각각의 교육기관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교육 철학하면 철학이라는 자체가 사고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에서 다양한 교육적인 어떤 담론을 형성한다거나 교육적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사고하고 접근해 가야 될지라고 하는 기본 틀을 제공해주는 학문이 교육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육 철학 파트에서 어떤 접근을 취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세기 전반의 교육 철학 하면 나오는 게 있죠.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하고 공부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시험에 나왔던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서는 아동 중심주의라든가 실용주의와 같은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뭐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고 현재 생활 그 자체이고 그러한 생활 속에 학습자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고 했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재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동이 어떤 부분에 흥미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교육을 추구한다라고 했고 이런 진보주의 교육 철학은 근본적으로는 듀이의 철학이 기초를 두고 있는데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혹은 문화로서 민주주의를 되게 중요시했다는 말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곳 안에서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 혹은 생활 문화를 익숙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교 안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협동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된다. 학교는 작은 민주사회의 축소판이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위대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된다. 위대한 고전 읽기 교육을 강조했던 것은 고전 속에 불변의 진리가 존재하고 그런 불변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누구? 허친스와 아들러 같은 항존주의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답은 4번. 우리가 흔히 많이 공부해왔던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3번 문제 교육과정 나왔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지식의 구조와 나선형 교육과정은 너무 많이 했어. 그죠? 교육과정 이론도 크게 보자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4가지로 유형을 구분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수많은 지식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핵심 뼈대가 되는 개념과 기본 원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지식의 구조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되 학습자의 발달 단계 수준에 따라서 점차 심화하고 확장시켜서 가르치는 구조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조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부르짖었던 학자 누구다? 브루너.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고 파이나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 아이스나는 예술로서의 교육과정, 보빗은 실제적인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보면 생활지도의 영역 그랬습니다. 생활지도의 활동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생활지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활동들을 포함하는가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일단 뭐 해야 돼요? 어떤 상태의 학생인지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니까 학생 조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된 학생들의 어떤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그들의 특성이라든가 요구에 맞는 활동에 배치하는 것 같은 정치 활동들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1년의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생활지도가 한 번 끝났다고 해서 그냥 이후에는 생활지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활 지도를 받은 뒤에도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추수 활동, 추수 지도 활동, 추후 활동, 팔로우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수 활동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이와 같이 생활 지도 영역에 있어서도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과 원리, 활동 영역에 해당되는 각각의 활동의 요소들, 그것의 내용의 특징들을 하는 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5번 간해. 간해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은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뭘 봤다? 국가직 시험에서 간해가 나왔던 것을 알고 있고요. 국가직에서는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갈무리하면서 올해 나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9가지 교수 사태의 단계들 순서 우리가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놓고 가자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주목선자, 학수 피수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너무 그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셨던 분들은 퀴즈를 불렀을 것이고요. 내용 보시다시피 교수 방법론에서 간에는 일반적인 수업을 전개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절차로서 9가지 수업 사태를 제시했고 그러한 9가지 수업 사태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학습자가 학습을 하기 위한 내적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외적인 자극을 주는 과정이고 따라서 학습이 일어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주목선자 할 때 주목선자 여기 갔네요. 자, 그 다음에 학, 수, 피, 수, 파 이 순서로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라고 하면 뭐다?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획득하는 단계.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선수 학습을 재생시켜서 선수 학습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과 관련된 선수 학습 내용을 재생시켜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본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단계.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뭔가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학습하게 되겠다 하면 조직화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자가 그렇게 학습했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실제 수행을 유도해요. 왜냐하면 학습 목표 자체가 학습자가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수업 이후에 할 수 있어야 되는 수행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활동적 목표를 제시했을 테니까 그런 활동 목표를 할 수 있는지, 달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행을 유도하고, 그러한 수행을 적절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강화를, 혹은 만약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교정적인 피드백을 해서, 그러한 수행 활동이 학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여겨지면 뭐 합니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시에 학습한 내용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파지. 그다음에 좀 더 다른 영역에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를 촉진하는 단계. 이렇게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가는 C 응? 가는 C. 그 다음에 학은 뭐야? 나는 A. 응? 그 다음에 파지는 B. C, A, B 순서로 나오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우리가 간해의 수업 이론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수업 방법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 이론이라고 해서 흔히 뭐 최근에 나오는 구성주의는 아니지만 언제나 기본이 되는 수업 이론 나왔던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평가 파트에 있어서도 교육평가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 평가의 유형들을 분류할 때 그 개념의 용어 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 나오고 너무 많이 풀어봤습니다. 기준지향 평가는 뭘 평가하는 것이다? 학습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서열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열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서열을 판단하는 평가. 따라서 준거지향 평가와는 달리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상대 평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한 어떤 단점으로 한다면 학습자들이 서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준거 지향 평가는 뭐죠?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학습에 있어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습의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맞는 개념, 우리가 그래서 절대평가라고도 부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냐 총합평가냐 이런 것은 평가의 시기와 기능에 따른 구분이죠. 그래서 평가의 시기상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실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학습자가 과연 학습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수업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학습의 속도를 달리한다든가 수업의 학습 전략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평가가 뭐다? 형성평가라고 공부했습니다. 총합평가는 뭡니까? 학습이 끝난 뒤에, 그래서 학기 말이나 학년 말 정도의 목표의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평가, 이렇게 해서 성적을 부여한다든가 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라고 해서 총괄평가, 총합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개념들 알고 있는가는 문제였고요. 전혀 어렵지 않은 기본 중에 기본이 나온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내년도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도 그랬고, 요 시험 수준으로 공부했다가는 그냥 이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도 시험이 쉽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고요. 이 시험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서 내가 좀 70점 이하로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거나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학문 영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공부하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그 어떤 그 난이도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동기를 한번 부여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 보시면 이제 교육사회학 파트입니다. 교육사회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다?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죠.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사회가 모두 조화롭다고 보죠. 우리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는 그러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수능해 갈 수 있도록 인간을 사회화시키는 곳이라고 보는 관점, 또한 더불어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치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가 어떻다고 봅니까?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모순되고 뭐 이렇게 지배하고 뭐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학교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 혹은 이러한 지배를 은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만 봐선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교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무 쉽네. 갈등론적인 관점이 아닌 기능론적 관점의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로 배운 사람이 누굽니까? 듀르켐. 듀르켐은 학교를 무슨 기관이라고 본다? 이기적인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기관이라고 보고 도덕을 가르쳐서 공통의 신념과 가치관을 갖게 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 듀르켐 봤습니다. 보울스와 킨티스는 갈등론 할 때 제일 처음 배운 사람이죠. 학교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곳이다. 아동을 자유로운 개인에서 몰록이를 바꿔 나가는 곳이에요. 수능적인 노동자로 바꾸는 장소라고 비판했던 것이 그 사람이고요. 브루디에는 보울스와 킨티스 다음에 바로 나온 사람이고 우리가 갈등론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브루디에는 문화자본론을 통해서 문화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계급이 구분되는 것이고, 그런 문화자본이 상류층의 문화자본이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이런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이걸 통해서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애플 또한 기본적으로 갈등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이 사람의 연구 중에 일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기 때문에 신교육 사회학자라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의 기초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 갈등론적 관점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 듀르켐은 기능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번 당연히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
8번. 조금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은 깜짝 놀랐겠지만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수업 방법의 설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한다고 할 때 수업의 딱 일정 측면에 어떻게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측면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있는 수업에 대한 어떤 요구에서부터 마지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고 하는 체제적 설계 모형의 하나로서 슈어 모형 많이 공부했죠. 슈어 모형은 다른 모형들과 달리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을 설계하는 모형이고 이때 슈어에서 ASSUR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A는 뭐 하는 겁니까? 학습자를 분석하는 단계. S는 뭡니까? 학습 목표를 진술하는 단계. S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S2는 뭡니까? 수업 매체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 U는 매체를 활용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R이 뭡니까?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 매체를 활용할 때 학습자들이 수동적인 어떤 시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형성평가 문제를 낸다든가 관련된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발표나 토론을 시킨다든가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고요. 마지막에 2가 뭐다? 이밸루에이션, 평가와 수정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R 단계에서의 학습자 참여 유도는 4번에 R 단계는 4번에 해당된다. 우리가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교육사회학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아까 봤던 대로 기능론과 갈등론과 같은 구교육사회학 이외에도 신교육사회학이 등장했고 1960, 70년대 이후의 사회학 연구들에서는 해석적 접근을 취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구교육사회학, 기존의 교육사회학에서는 실증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로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고요. 가설 연역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양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일반은 원리를 발견하는 식으로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교육의 어떤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강조했었고요. 기능론과 갈등론적인 관점에 기초해서 현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교육사회학에서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관점으로 도출되는 해석 접근은 뭐였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교육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교육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접근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육의 내적 과정,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든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의 성격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 내적 과정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할 것을 강조했고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호해서 보다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그 개개의 사례들의 특성들을 종합하여 어떤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거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했던 귀납적인 접근과 사고를 강조했던 것이 뭐다? 해석적 접근 혹은 신교육 사회학적 접근이니까 이런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실증주의적 접근 혹은 부교육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연역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사회학 연구의 가장 초반에 나온 내용이죠. 그죠? 너무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봤고요. 10번. 교육행정의 실제 파트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교원과 직원을 합친 말 교직원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초중등 교육법에 나오고 학교의 어떤 조직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내용 보시면 교원에 해당되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 수석교사는 마찬가지 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 교장 또한
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 다만 누구는 직원은 교원이 아니고 누구다? 교원과 직원의 합친말을 하잖아. 직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의 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지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인 어떤 이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적인 일이고 그 전문적인 일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 직원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뭐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학생의 어떤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학교의 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뿐 학교 교육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임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석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면서도 뭐 한다?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뭐 한다? 지원하는 사람이고요. 교장은 전체적으로 교무를 총괄하는 사람, 민원 처리를 책임지는 사람, 교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하나 각각의 사람들마다 또 틀린 포인트 잡아서 공부했고 다 봤던 포인트죠. 아닌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쉽게 나왔어. 사실은 행정직원은 교원이 아니니까 학생 교육이 임무가 아니지 하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도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조문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기본 원칙과 개념의 틀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조문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법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념의 틀을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일이다. 교원이 교육을 한다. 교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이 있다. 행정직원은 교원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는 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쉽지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나왔습니다. 수행평가는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안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여러 번 공부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지필평가로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지필평가 종이에다가 뭔가를 써서 하는 평가는 간접적인 행동에 대한 평가이고 그 사람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했고요. 따라서 보다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보다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의 수행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이고 보다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에 해당을 시도하는 평가의 새로운 대안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수행평가죠. 이때 수행평가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서 뭐 실험 실습, 면접, 토론, 실기시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실험 실습은 당연히 그 내용의 특성상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면접은 대화를 통해서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토론은 토론 과정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수행평가는 실제 상황 속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잘 통제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대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제 상황보다는 보다 인위적인 상황 속에서 하는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싶으면 실제 축구 경기를 하게 하면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인위적으로 공을 놓고 발로 차는 속도를 뭐 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경기 상황 속에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 공을 차는 바람직한 자세를 묻는 지필평가를 시험 보기보다는 실제 공을 차보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전체적인 수행평가의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죠. 마찬가지 수행평가가 도대체 무슨 평가를 의미하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지능 이론, 우리가 앞에서 지능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지능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들 알아두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 가드너 하면 누굽니까? 다중지능 이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맞는 내용 보니까 언어, 수학, 공간, 음악 지능 등으로 구성되는 여러 가지 최소 8가지 이상의 지능 영역을 구분해냈던 거 누구다? 가드너이고요. 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개발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다? 비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뭐 비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비네는 비네 검사를 스탠포드에서 재개정하면서 뭘 넣기 시작했다? IQ라고 하는 지능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넣기 시작했고, 이 초기의 지능 지수의 개념은 비율 지능 지수였기 때문에 비율 지능 지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지능 지수, 즉 IQ를 산출했다고 하죠. 비율 지능 지수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내가 20살이야. 그럼 생활 연령이 20살인데 이 지능 검사를 통해서 측정된 정신 연령은 25살의 정신 연령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20분의 25. 그러면 이제 숫자가 1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뭘 곱해줘야 돼? 100을 곱해줘서 1대 1이 비율이 되면 100이 되게. 만약에 0.8의 비율이 나오면 80이 되게. 1.2의 비율이 나오면 120이 되게 이렇게 조정해 주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내용상 보니까 생활 연령을 정신 연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으로 나누는 값이니까 뒤에 뭐 100인지 10인지 몰라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카우프만의 아동용 지능검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능검사하면서 많은 검사들이 특히 비내류의 검사들이 주로 언어성 검사, 언어를 통해서 뭔가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였기 때문에 언어적인 척도였기 때문에 어린 아동에게 시행하기 어려웠고 더불어서 문화적인 편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문화적인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 공평 검사들이 있다고 했고 문화적으로 공평하다 다문화 우리 생활 속에서 먹는 다양한 음식들 중에 가장 다문화적인 이 요리 뭐 있다고 그랬어요? 카레 있다고 그랬어요. 카레. 그래서 카레 해서 가지고 우리가 막판에 왜 공부했잖아. 그죠? 카우프만의 검사하고 레이븐의 행렬 검사 공부했죠. 그 카레의 카가 나왔습니다. 카우프만 아동지능검사는 바로 문화공평검사인데 이런 문화공평검사가 되기 위해서 뭘 넣었다? 비언어적 척도 혹은 동작성 검사를 충분하게 포함시켰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더라도 답할 수 있는 내용들로 평가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거 틀렸다는 거 명확하게 나오고 카우프만 비언어적 검사 척도 포함하지 왜 문화적 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했던 것도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공부를 너무 짧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대충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 조금 어려워하시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내용상 전혀 우리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였던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교육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 그 다음 그 중에서도 행동주의 학습이론 중에서도 강화 중에서도 강화 계획의 종류에 대한 것이죠. 강화를 언제 줄 것이냐에 대한 이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간격이냐 비율이냐는 내용상 뭘 한다?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행동 횟수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간격이면 간격, 행동 횟수면 비율 한다 그랬죠? 따라서 시간 간격이 경과단 후에 제공하니까 바로 뭐다? 간격에 해당되는데 이때 뭐야? 일정한 그랬으니까 뭐야? 시간 간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고정돼 있어. 월급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주게 돼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씩 있죠. 고정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계속해서 강화물이 제공되는 방식이 뭐예요?
고정 간격 강화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내용 보시면 이렇게 일정 간격이 경과의 강화가 제공되니까 당연히 주어질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기말고사에 대해 성적을 제공하는 거 그랬는데 뭐 얘가 더 어렵네요. 어쨌든 기말 시험이라고 하는 학기 말, 학기에 한 번씩 강화의 기회를 주고 시험을 잘 보면 뭐다? 보상이 주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일정한 간격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간격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기본 개념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론에서 지도성 이론 나왔습니다. 리더십 이론. 리더십 이론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했네. 번스와 바스가 발달시킨 이론이고, 우리는 이제 바스를 좀 유명하게 봤죠. 어쨌든 번스와 바스 다 같은 사람이고요. 핵심 요소 너무 많이 공부했죠.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토기와 지적, 자극, 개별화된 배려라고 하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리더십이고, 이러한 이 리더십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일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자극을 주는 리더십이다라고 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념상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고, 이것은 뭐에 대한 반대다? 기존에 있었던 리더십의 이론인 거래적 리더십, 교환적 리더십의 반대인데, 교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준 만큼만 일하는 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측면에서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동기를 유도하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을 뛰어넘어서 뭘 추구한다? 이러한 것을 요소로 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추구한다고 했고요. 분산적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만 지도성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다양한 인적, 물적 구성원, 제도적 구성 요소들의 리더십을 분산시키기 위한 리더십이고요. 문화적 리더십은 학교 안에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리더십이 작동하게 하는 리더십이라서 문화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리더십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최근에 또 기출되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15번. 교육행정의 실제 중에 장학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장학. 장학의 활동으로서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식, 자기장학, 임상장학, 동료장학 중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수행되는 것이라서 일상적인 장학이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누가 주로 하냐면 교장이나 교감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데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뭐 때를 딱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동안의 관찰이나 참관을 통해서 지도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활동, 뭐라고요? 약식 장학. 너무너무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학의 기본 유형도 우리가 구분하는 거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평생교육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하면 우리가 랭그랑의 평생교육 개념으로부터 체계적인 평생교육론이 정립되었다고 했고요. 이때 말하는 평생교육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은 약간 다른데, 학문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분리된 것으로 보려고 한 접근도 있었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만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는 뭐가 필요하다? 학교에만 교육을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가,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통합함으로써 학습이 보다 역동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의 방법도 보다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의도된 형태의 학습을 얘기하는 비형식적 교육 위에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적인 학습, 무형식 교육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교육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바로 평생교육이고 평생교육이 이퀄 교육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죠. 딱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평생교육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교육 개념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것을 거부한다, 비판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교육이고 학교 안에서 받는 어떤 교육의 결과만이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계획적인 학습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공식적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 학습, 더불어서 그런 공식적인 제도 바깥에 있고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 학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발적인 학습은 무형식 학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육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수직적으로 통합하자고 했는데,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모두 포괄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의 생존 기간 전체에 걸쳐 달리게 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교육으로만 보게 되면 주로 학령기라고 부르는 어린 시기에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생애의 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모든 교육을 우리가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합하자는 개념이 바로 평생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육을 크게 보자는 개념을 제시한 개념.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죠. 개념적으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평생교육법 나왔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나오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얘기는 이전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평생교육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평생교육의 전문 인력으로서 흔히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교수 업무에 집중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사는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고, 그러한 평생교육사에 관련된 자격증을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가 부여하는 평생교육사의 등급이라든가 직무 범위, 각종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거나 해서는 아니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걸 빌려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남이 평생교육사 자격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빌려갖고 평생교육사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당연한 것이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즘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 취득하고 이런 거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 평생교육사 자격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이 자격이 취소되면 1년만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 아니,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소 2년 이상의 기간만큼은 그 자격이 취소돼야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자격을 취소받을 정도의 해임될 정도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해임이 되면 최소 3년 동안 시험을 볼 자격도 얻지 못하죠. 파면되면 5년이나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평생교육사가 뭐 공무원 정도의 뭐 임용까지 보장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평생교육사를 따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의 어떤 교육기간이 필요한 그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 거짓으로, 자기가 일부러 거짓으로 이걸 꾸며서 취득했어. 그럼 뭐예요? 거기에다가 그 필요로 하는 기간에 더해서 더 부가적인 어떤 벌로서의 어떤 정지기간을 둬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사실 그만큼 과중하게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 내용이 너무 맞고 밑에 내용은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에 대한 확신은 없더라도 1년 너무 짧지, 더 길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것들 너무 명확해. 그러면 답은 4번 하고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3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다시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거짓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아예 취소됐고,
그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아예 평생교육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교육과정에 등록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 자신이 3년이 지나게 되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딸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4번. 이것서 요걸 문제를 보고 법을 다 외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오버예요. 이 문제는 기본적인, 오히려 윗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평생교육사에 관련된 주요한 기본 개념들을 갖고 그와 관련되어서 평생교육사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행정법을 별도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행정법에 보면 이런 뭐 취득하고 뭐 이렇게 취소하고 뭐 정지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풀 수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법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 괜히 떨어. 그래갖고 괜히 또 다른 거 뭐 대통령령이 아니고 교육부령이 아닐까 이래갖고 막 이거 찍고 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 다시 한번 평생교육법과 같은 핵심 기본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교훈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26년 대비 교육 과정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기본 개념서라든가 그다음에 이 기출문제집이라든가 각종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법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이번에 별도로 2026 대비 과정에서는 교육법에 관련된 강의를 특강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영상으로, 재작년에 했던 강의를 2년을 썼는데 올해 좀 새롭게 다시 리뉴얼하고 교재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그런 교육법 특강까지 수강하고 공부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흔쾌하게, 쉽게,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18번 교육사회학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교 평준화 정책은 무슨 정책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아니죠. 교육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라고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교육 평준화 정책 언제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도입되었다. 박정희 정부에서 교육의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학교 입학도 무시험제로, 고등학교 때 입학도 무시험제로 변화시키고 학교의 교육 여건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그랬죠.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은 우리가 교육과정 얘기할 때 531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서 교육을 보다 국제화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육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인 개혁들이 이 시기부터이기 때문에 531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시점을 잡아서 교육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평등에 있어서 과정적 평등, 교육의 조건의 평등을 추가를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뭔가 교육을 보다 새롭게 한편으로는 국제화시키고 한편으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훨씬 더 앞서 교육의 기본 조건을 평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교육부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거 알 수 있겠고요. 고교 정년 단축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교원 정년 단축?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IMF 할 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정년이 다 깎여 나갔죠. 그 전까지는 다 65세였어. 모든 영역이. 그러다가 공무원 더 줄고 그나마 교원 좀 덜 줄어가지고 62세로 바뀐 게 언제? 1999년 IMF 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IMF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원노조 합법화는 1999년에 만들어졌던 그 정책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교원노조가 초기에는 불법? 비합법? 뭐 이런 그 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합법적인 그 조직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법적으로는 합법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러한 많은 탄압을 받다가
사회적인 대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정부 자체가 민주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교원 노조도 합법화된 거죠. 네, 그런 변화의식이고 교육복지 우선 투자 지원 사업 시행 또한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떤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집중하기 위한 지역이고 전반적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것 또한 9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초기에 이루어졌던 것은 뭐다? 고교 평준화 정책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아니라도 사실 보자마자 고교 평준화 1970년대 박정희 아들 좋은 학교 잘 보내주려고 만든 거라고 뒷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기억해서 금방 고를 수 있었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중요한 정책들은 대략의 시점을 좀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가시면 플라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에서 교육 철학과 한국 교육사가 나는데 또 한 가지 주제로서 우리가 서양 교육사를 공부합니다. 서양 교육사 할 때는 고대부터 중세, 근대 이렇게까지 어떤 교육적인 흐름이 있었는가, 교육적인 어떤 흐름을 어떻게 가져갔는가와 관련돼서 주요 사상가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서양 교육사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보통 비교하죠. 플라톤은 뭘 강조해요? 이데아론을 강조하죠. 이데아라고 해서 영혼 불변의 어떤 정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정신의 세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관념의 세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세계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정하고 선한 것들이 모여있고 그곳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다고 보죠. 그 속에서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불변의 진리가 있죠. 따라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고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에 완벽 그 자체로 당연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불변의 진리가 존재하고 불변의 세계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 이러한 불변의 세계는 인간이 그냥 사고에서는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켜서 개발해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논리적인 사고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플라톤이었고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철학과 변증법을 배울 수 있을 정도까지 오랜 교육을 받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이성을 개발시켜야지 많이 될 수 있는 그 경지에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렇게 장기간 교육받을 수 없어. 누구만 그렇게 교육받아? 귀족과 엘리트 중심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관점에서 따르면 철학과 변증법은 이데아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뭐 실용적인 목적의 직업을 얻기 위한 이런 교육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이론이 귀족 중심, 엘리트 중심의 주지주의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들은 서로 다른 계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덕을 추구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러한 이상 국가의 계급은 몇 개로 구분한다? 세 개로 구분하죠. 누구가 있던가요? 생산 계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호 계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치 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생산 계급은 뭐 어떤 덕을 배워야 돼? 절제의 덕을 배워야 돼요. 자기 욕망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요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내가 지금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절제의 덕을 배워야 된다고 봤고요. 생산 계급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보다는 조금 계급이 높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우월하고 지적으로도 우월한 사람들은 수호 계급으로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초적인 어떤 뭐 읽기 쓰기와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훈련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전략과 전술과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까지를 배우죠. 그래서 중등 교육까지를 보통 배우는 것이고 이 수호계급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지. 용기의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질 때 단지 몸이 뭐 커서가 아니고 사고 자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서 수호계급으로 길러지는 것이고,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뭘로 길러져? 통치계급 혹은 통치자 계급으로 길러지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다야계의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삶의 지혜, 인생과 세상과 이런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오랜 교육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돼야 된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계급들이 각각의 덕을 구현하는 삶을 살 때 보다 정의로운 국가, 즉 이상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누구다? 플라톤이니까 결국 옳지 않은 것들 빼고 옳은 것은 뭐다?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과거에 고대 시대의 교육 사상가였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도 교육의 어떤 주요 수혜 대상이 귀족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들 생산으로부터 자유롭고 뭔가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 힘을 이용해서 전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계급이 아닌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여건에 적합한 교육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다분히 귀족주의적 엘리트 교육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플라톤 따지는 사람들이 어떤 학교에서 그래. 귀족계층이 주로 다닌 데서 플라톤적인 교육을 매우 훌륭한 교육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행정 조직 중에 보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교육지원청이 있다고 했어. 그죠? 교육청과는 좀 다른 교육지원청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때 이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교육지원청이 무엇이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냐면 뭐 하는 거예요? 시도 단위로 교육청을 설치하죠. 그러면 그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과 학에 관한 사무가 있는데 그러한 사무를 시도 단위에서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뭘 만든다? 아랫 단위의 교육청 아랫 단위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교육지원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지원청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시도 단위의 지역에서 시군구를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 설치하는 기관인 거죠. 그러면 시도라고 하는 건 뭐야? 시 안에 뭐가 들어가? 특별시, 광역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허탈한 건데 시도 단위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야?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기타 그런 시가 아닌 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 있죠? 그 단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은 지방의 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만든 하급 교육행정기관이 맞고 시도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특별시, 광역시에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아마 시도에서 시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 것 같아. 그것만 알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뭐 되게 거대한 것 같지만 되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되게 허탈한 문제야. 당연히 시도 단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에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안에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로 그것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특별시 안에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이 있단 말이야. 남부교육지원청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특별시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해서 우리 공부를 했죠. 교육지원청의 장을 뭐라고 한다? 교육장이라고 두고 하고, 교육장은 뭘로 보한다?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고요. 교육지원청을 어떤 단위로 설치하고 그것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마찬가지. 이 법률의 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 교육감이 맘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적인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도의 개념을 알면 당연히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조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온 지문 자체가 약간 낯설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어서 틀리신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다양한 조문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대비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 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너 뭐야? 뭐 이런 걸 냈어? 이러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과감함과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막판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러한 차원의 태도로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틀렸던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문제인데 다시 보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헉, 어머! 말이 안 되는 말이었네? 당연히 답은 3번 되는 문제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풀어봤습니다. 많이들 보셨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온 시험이었습니다. 나올 만한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묻지 않고 쉽게 물었던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시험이 나오면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재앙이야. 그죠? 변별력이 있게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은 100점 맞고 좀 덜한 사람은 95점 받고 더 많이 못한 사람은 90점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95점, 100점이 속출할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가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선을 생각하시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80점대를 맞고 다른 과목에서 보통 점수 맞았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다 충실하게 이런 기본 틀을 가지면서도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여기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1년, 2년 쉽게 보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긴 하지만 공부를 안 해서 그리고 자기가 준비를 열심히 안 해서 1, 2년을 허송세월하는 것은 너무나도 낭비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만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1년, 2년은 소중하고 자기의 인생의 어떤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1년의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고요. 2016 시험을 대비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해커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교육학에 대한 다양한 지리학과 학습 상담을 여러분과 함께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페를 통해서나 아니면 해커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 해주시면 이제 대응해 드리겠고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아주 열심히 보내고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성공과 합격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